자, 오늘은 이승환 홈플러스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장은 동양의 신바람 문화와 서양의 합리적인 문화를 합쳐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면요, 잘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효율과 과학이 도입돼야 되거든요. 금요일 같은 또 하면은 완전히 평복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운 복장을 가졌느냐. 그 자체부터가 이 자유로운 발상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형식이 실질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세 번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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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 보이고 좋네요. 여러분이 6가지 홈플 스타일, 이 격려를 6가지 격려를 홈플 스타일로 금년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금년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사랑하는 홈플러스 가족 여러분, 풍차 바람개비가 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는 풍차를 돌려서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시장인 것 같아. 출근 졸업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주세요. 네. 나중에 아, 네. 이제 그 하나 더 주세요. 나중에 아, 네. 이제 그 2월 19일 경영학회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 책을 6개월 전에 이제 쓰기 한 13년, 12년간 정도 2013년부터 한 12년간 정도가 12년 전부터 보스턴 가면서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 책을 내는데 본격적으로 교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쓰자고 한 게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2월 19일 날 경영학회 발표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이게 사람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보스예요. 데드라인이 모든 거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은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제 사례들 거는 시간이 가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사례라는 건 늘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딱 하면 그 이론은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뭐 한 2, 30년을 구워 삶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이론 정도면 본질적인 이론에서 굉장히 실제를 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몇 년마다 업데이트를 할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싶으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통적인 경영학으로서 일 해결을 해 나가기에는 그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돼요. 새로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경영학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스타트업을 하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든 그 절체절명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교수들하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전통적인 경영학의 시대는 끝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전통적인 경영학은 주로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까?
마케팅, 그다음에 HR,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다음에 공급망 한 서플라이 체인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가르치잖아요. 경영을 그렇게 기능을 가르쳐야 될 거냐? 그건 이제는 AI도 발전하고 그 기능적인 지식은 단번에 습득을 할 수 있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스턴 대학에 연구 교수로 갔을 때 제 이름에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그 보스턴 대학 그 생들한테 또 대학 원생 MBA 하는 친구들한테 경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쭈삣쭈삣 하면서 일부 교수들한테 물어도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왜 비즈니스 스쿨에 경영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하냐니까 그 한다는 소리가 저는 마케팅 전공입니다. 저는 HR 전공이에요. 파이낸스, 공급망 전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을 만나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 학교는 왜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지 않고 기능공을 양성하느냐. 마케팅 기능공, 파이낸스 기능공, HR 기능공, 서플라이 체인 기능공, 기능공을 양성하지 말고 진정하게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면 어떠냐. 기능공을 양성하지 말고 진정하게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한국 속담을 하나 소개를 드렸어요. 그 속담이 뭐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제가 구슬을 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pearls cannot be a necklace. 진주는 목걸이가 될 수 없다. unless they are pierced, 뚫어져 가지고 and string together. 엮어지지 않으면 목걸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케팅, 파이낸스 이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다가 통합을 해다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들을 통합을 해주는 게 이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슬론인 과거의 경영은 구슬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그 방법론, 목걸이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경영하고 미래 경영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슬론에서 목걸이론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경영하기. 그래서 여기 통찰 경영에 어떻게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었냐의 경영의 흐름, 구도가 한눈에 보여요. 그것이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흐름을 만약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경영을 하는 거하고 그거를 터득하지 못한 채로 경영하는 거는요, 타율과 성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제 개인 타율도 높여야 되지만 그 팀워크를 만들어 한 방향으로 통합해 가지고 일을 하는 성률을 높여주는 거든. 사업을 하면 성률이 높아진다. 성률을 확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통찰적인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통찰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합해가 통찰이 돼요.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뭐냐면 하인드 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가 세 가지인데 하인드 사이트. 근데 과거만 아는 게 현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현시력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이사이트. 그럼 미래는 예측하고 미리 보잖아요. 그걸 성견력이라고 하죠. 그걸 영어는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명력, 현시력, 성견력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야지 드디어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만들었다. 또 대기업이 미래를 할 때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력은 어디서 나냐? 이 통찰력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찰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이 설정이 아무리 잘 돼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실행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통합력에서 옵니다. 통합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삼성 옛날에 비서실 했었잖아요. 네. 비서실이
무슨 역할을 하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는 그 통찰력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이 통합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조정력이 실행할 때 조정을 했죠. 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이 필요한 건 기능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때 무슨 이유로 그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없앴다고요. 그랬으면 하는 게 미전실이라는데 그게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은 통찰력이고 조정은 통합력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핵심은 통찰과 통합이다. 두 키워드, 경영의 핵심이에요. 통찰 경영이라고 그랬고요. 핵심이에요. 통찰 경영이라고 그랬고요. 사통팔달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경영에서는 이통팔달입니다. 첫째는 통찰력이고 하나는 통합력이에요. 이통하면 팔달이 된다고. 경영은 그렇습니다. 경영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의 출발은 변화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고객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변화를 알면 경영이, 그 변화를 모르고 경영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 목표를 세우죠. 이게 경영의 출발은 시장이 어떻게, 고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찾아내면서부터 시작을,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통 경영학은 그냥 마케팅하고 HR 가지 변화를 찾아내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는 미래 경영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문제 알아야 된대. 패러다임, 트렌드, 그다음 패드, 이제 패션 패드, 이게 변화의 흐름이 크고 작은 흐름이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단계는 흐름을 보면 뭐가 될까요? 그 변화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느냐. 변화하고 엉뚱한 방향, 딴 방향으로 세우면 그건 큰 실패를 해요.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울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CEO, MBA 친구들한테 목표는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또 머뭇거려요. 그런데 대개 답하는 것이 목표는 과거 3년간의 실적에다가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마켓 시어 경쟁사의 관계를 봐가지고 5%든지 10%든지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하고. 그런데 목표는 어떻게 하자면 이게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생각할 수 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스티브 잡스 얘기해가지고 스티브 잡스의 비전과 목표는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바꾸겠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는 전혀 없던, 데이터에서는 전혀 없던 걸 새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연역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서기 1900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때 만화가들한테 주어진 명제가 뭐냐. 앞으로 100년 뒤의 세상을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래 딱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스마트 기기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종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옆에서 보면 선생님하고 학생이 종이를 파쇄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없는 교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드론을 타고 불을 끄고 있어요. 드론 타고 불 끄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이 뭐냐면 드론 정류장이 있어가 드론 택시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1900년에 100년 뒤 같으면 2000년이잖아요. 뒤에 세상을 상상하라 했는데
그 만화가들이 그때 그걸 그랬을 때 이거 뭐 재밌는 공상이라고 하고 뭐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현실로 된 거예요, 100년 뒤에. 그러니까 역사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세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온 과정.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왜 굳이 통찰경영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제목을.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경영. 왜 인문이라고 썼느냐. 비전과 목표는 과학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인문으로 상상한 것을 비전과 목표로 삼아야지 세상은 바뀌고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게. 이런 그가 이제 제가 이건 변화를 먼저 알고 변화를 꿈꾸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이기는 전략이 무엇인가, 또 전략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가속화시킨 힘을 어디서 나나, 기업의 행동 방식인 핵심 가치, 문화, 일하는 방식을 기업의 행동 방식이라거든요. 이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6가지 챕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찰경영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걸 터득하고 경영을 하면요, 기능 하나하나 배우는 거하고는 당연히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이제.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미래 경영학이다. 이거를 새로운 경영학인데, 내가 이제 삼성, 지금 55년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반세기 넘어서 내가 경영한 게. 삼성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역할을 5만 걸 다 해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하고 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바탕은 삼성 뭐 이런 걸 기존에가 K 경영이거든. 한국적 경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 경영학의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지금 도전을 하고. 책을 내놓을 때 지도를 굉장히 보기 쉽게 할 방법이 없냐 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뭐냐면 6화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경영의 흐름을 쓰면 6화 원칙. 6화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하는 경영의 시제 출발은 변화. 이건 회원이잖아요. 회원이라는 게 시간 개념이잖아요. 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 알아야 된다. 6화 원칙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변화 중심에 그 비전은 과거 3년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변화 중심에.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상상, 인문학 중심으로도 쉬어야 된다. 그럼 그거를 반드시 이기는 전략. 이겨야 되잖아요. 그건 허치잖아요. 그럼 이기는 전략은 뭐냐? how거든. 어떻게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냐? how는데, how의 개념의 기본은, 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우라. 그 영어로는 win first, fight later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선승구전의 전략과 똑같아요. 먼저 이기는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전, 전투를 한다. 그게 K경영의 전략의 진수가 여기에 36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how가 되어 있죠. 근데 이 how를 더 강력한 밀어넣은 게 같은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어서 어떤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기업에서 성공 못하는 거는 그거는 조직의 행동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은 A라는 기업은 전부 그 방향에서 직원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떤 기업은 뒷다리 잡는 놈, 옆으로 튀는 놈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냐. 핵심 가치와 문화와 일하는 원칙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도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하더라도 잘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적인 평판, 신뢰를 엎지르면 안 되거든. 그게 뭐냐면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것이 이제 없으면 안 된다. 이게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리더십. 정말 그 지식도 있고 실천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댐댐이 리더십이 바탕에 댐댐이가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지 경영의 마지막 열쇠가 거기 달렸다 하는 그 흐름의 얘기거든요. 이건 후잖아요. 예. 아까 이제 그리고 그 ESG 경영 환경과 사회는 회어라고 하는 회어. 경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 사회와 환경에 기여를 해야죠.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서 된 거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게 거의 6가지 형태로, 육각형의 형태로 나오고, 예를 들면 경영전략도 6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스트림, 시대물처럼 6가지 큰 스트림인데, 한 스트림마다 6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66이 36 하면 36개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6가지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고 경영 흐름이 있다 그러죠. 예. 이 책을 열다가 나가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목차에 Enter the Gate하고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Leave the Gate. 그래서 Enter the Gate to learn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를 배워서 들어와가지고 Leave the Gate to serve. 문을 나서라. To serve your country and mankind. 국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이 문을 나갈 때 이 6가지를 탁 닫으면은 요게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에 또 일반적인 모든 기업의 사업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변화를 어떻게 한다 찾아내는 거, 거기서 목표를 세우는 거, 그 다음 전략을 세우는 거, 행동 방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ESG 경영하는 거, 리더십이라면 자기 회사의 사업 계획이 책을 읽는 순간 사업 계획 하나가 완성이 돼버려요. 저렇게 이게 이 책의 특징이다. 전략을 얘기할 때 전략편을 이제 보시면은 네. 제가 바둑판을 제일 먼저 집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편을 딱 펴면요, 제일 첫째 나오는 저 설명한 이미지가 바둑판입니다. 바둑판하고 사실 이제 거의 내레이션을 그래 안 썼는데 경쟁을 할 때 오목을 두지 말고 바둑을 뜨라고 그래요. 네. 오목은 포석이라는 과정이 없잖아. 경쟁은 포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딱 뜨면서 바둑판 위에다 뭐라고 내가 글을 썼냐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패하게 하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고, 2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미지 끝에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사마이와 공명의 사례를 들었어요. 네. 공명은 정말 뛰어난 군사죠.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공명이 이겨요. 사마이를 이겨요. 근데 결국은 싸움에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공명이 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이는요, 공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싸움에 저 어떤 또 전략과 가상한 병법을 가지고 나올 줄 몰라서 싸움을 회피를 한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피하는 놈을 이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자꾸 끌리다 보니까 노쇠해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사마이가 이기고 전투에서는 늘 공명이 이겼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 예. 이런 뜻이에요. 전쟁의 예술 가지면 전쟁의 기술이란데, 아트 오브 워가 이제 전략이거든 사실은. 예, 예. 스트래티지를 가지면 어원을 따지면 동양과 서양이 뭐가 차이냐 하는, 이거를 이제 동양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많이 강구를 해서, 사실은 그래서 외교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많이 추구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설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그게 인문학적이고 아주 서술, 산문시의 형태를 취한 그런 걸로 조금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풀이해 나간 사람이 예, 세계 최초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책자들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철학자들 혹시 보세요. 철학을 가르칠 때 무슨 철학을 가르칩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맹자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철학자입니까?
철학자 얘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지 왜 철학자입니까? 철학자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예. 경영도요. 뭐 피터 드러커하고 뭐 톰 피터슨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뭐 의회 얘기했다 그거 가르치지. 지 철학, 지 경영학을 가르친 사람 봤습니까? 이 대한민국 최초로 살인 뭐 이병철 하면 정정해야지만 경영을 철학을 경철학이라기보다고 그 경영을 해온 일생 길을 작가에서 적은 거지. 경영 이게 뭐야 학설이라든지 모델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영자가 학자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경영 철학을 얘기하고 한국 경영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틀립니다. 일반 철학하고는. 네네네. 제가 이거 경영을 뭐냐고 하냐면 학문적인 배경을 위해 실물 경제, 실물 경영을 하면은 이거는 한계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면은 한계에 부닥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한 20여 년 전부터 경영학을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홈프로스를 경영할 때부터 모든 실전적인 체계를 학문적인 배경을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영학의 아카이브로 우리말로 뭐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경영학의 뭐 보고라 그럴까 작은 게 그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보스턴 대학에 가서 연구 교수로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내 이름에 그 구루들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을 했는데 그 1년 전에 한국에 뭐 교수들 몇 분 여기 이번에 참여한 김현성 교수 뭐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청장 한 분 뭐 김동재 교수라 연세대 전략정보한 분 이런 분들하고 1차적으로 한국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갔거든요. 마침 그때 작업을 같이 한 김현성 교수가 경영학회장을 한 거야. 그럼 경영학회하고 좀 해가지고 K경영의 기반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방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난 열띤 토론합니다. 주제를 갖다 놓고 그런 엄청난 토론 과정도 거치고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K경영 소사이어티를 만들든지 새로운 학파를 하나 만들든지 이 한국에 사는 이 K경영이 동남아에도 수출되고 어디 가는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시도한 게 어떠냐. 아무리 하도 진짜 그 기업가가 학문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고 모델을 만든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 가만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합회가 일하는 사례가 없다. 이게 세계 최초다. The first. 이제 지금으로는 the only the best다. 예. 맞아요. 근데, 보셨네. 제대로 된 문화하고 시스템을 남기면 그 기업은, 좀 망하지 않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서를 달아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홈프로스를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후계자가 되게 중요하고, 누가 그 기업을 다시 맡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전에 이제 늘 보면 국가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은 전에 하던 거를 그대로 존중할 건 하고 그 위에 애드밸류 좀 가치를 더해가지고 하면 엄청 발전할 건데 전에 하는 시스템 문화를 파괴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저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력 강화시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큰, 7조가 넘는 돈을 들어가 인수를 하니까, 이제 인수할 때 빌린 돈들을 갚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면 좀 못하지만,
돈 장사라는 관점에서 그걸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로 경영을 하면은 멀쩡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회사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파괴는 그 기업만 파괴가 아니라 그 산업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 있다는 거. 그거를 사모펀드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이 가려서 이제 멀쩡한 한 잘 나가는 세계적인 회사로 평가를 받던 거에 동네 스포보다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스템과 문화만 잘 남기면 영원히 갈 줄로 생각했는데 시스템 문화를 잘 남겨도 파괴를 해보면 파괴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근데 파괴를 안 할 수 있는 환경과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야 게 앞으로 연구할 과제예요 사실은. 삼성 그때 대단했죠. 특히 이제 삼성은 저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 그 그룹 비서실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마케팅 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이 승계하고 난 뒤에 올라가가지고 신경영 추진 팀장을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을 좀 비교적 가까이서 이제 모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는 이병철 회장님은 퍼스트 파이오니어라,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야 됩니까?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 아시죠? 펭귄들이 무리가 쭉 있는데 바다에 뛰어내려가면 저거 상어가 있고 그러니까 먹이는 바다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뛰어내지 않는데 리더가 먼저 뛰어내려요. 그러면 뒤에서 와르르 때려내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퍼스트 펭귄이에요. 한국의 그때 그 환경에서 세계 최빈국이 1960년대 세계 그 우리 이제 전쟁 끝나서 세계 최빈국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필요한 산업인데 모두 겁내가 투자를 못할 때 국가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한 산업을 해야 된다는 투철한 생각을 한일 합방 때 또 한국 전쟁 다 거치고 이렇게 봐왔던 분이라 가지고 그때는 무역업 이제 쌀로 해서 이제 술을 또 그 도정업 해서 또 그 주류 판매도 하고 이런 건데 한국이 이런 무역하는 요게 거래하는 저것만 해가지고 난데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있어야 된다. 근데 제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전방위 산업을 그 시절에 다 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섬유부터 해가지고 제일제당 그전에 했죠. 식품이죠. 뭐 그다음에 종이죠. 그때 아무도 그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데 펭귄처럼 제일 먼저 뛰어든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의 전방위 산업을 최초로 깔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삼성도 가면 처음에 우리가 연불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예요. 이게 삼성의 핵심 가치인데 애국심이 있었어요. K경영이 다른 나라 경영 절대 다른 게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시작한 거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다르겠어요? 전혀 틀려요. 이병철 회장이 했을 당시에는 한국 1등이었어요. 한국 최고. 전자도 만들었죠. 근데 이걸 들고 뉴욕 시장에, 유럽 시장에 딱 가면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한국 전자제품요. 내가 그때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저 뒷구석에 이렇게 진열이 돼요. 가격도 뭐 3, 4표 사고 심지어는 절반 가격밖에 못 받아요. 완전히 천덕꾸러기. 근데 한국에서는 최고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초인류 기업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에요. 1978년 취임사에서 초인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선언한 거예요. 1983년에. 하는데 그때 진단을 하기를 삼성은 말기 암 환자다. 당뇨병 환자다 그랬어요.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 죽는 사람 없고
3만 명이 만들면 6천 명이 앞터 서비스하러 다니고 이런 놈의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양은 버리고 질 위주라 질 경영 이것이 바로 신경영이다 가지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가고 그 모바일 그 폰하고 이런 거 막 전자제품 15만 대인가 그걸 막 화형식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분은 뭐냐 한 분은 이제 이 파이오니어 개척자잖아요. 탈바꿈 개혁가예요. 게임 체인지 퍼스트 펭귄 게임 체인저. 그리고 세계 초119 기업으로 진로서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국 기업이 이제 따라가 복창하기 시작해. 세계 초119 기업 갑시다. 이건희 회장이 만원 다식 빠고 다 박을 그 얘기 안 했으면 한국은 세계 초119이 없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적으로 바꾼 개혁가예요, 개혁가.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내가 다 모셨던 거예요. 홈프로스 할 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게 IMF 일어났을 때잖아요. IMF 일어났을 때 홈프로스를 만들었는데 그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에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이에요. 이제 부채 비율이 그때는 이제 이자율이 IMF 전에는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게 돈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이런 개념이 전 기업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가 딱 나니까 부채 비율이 IMF 났을 때 이자율이 거의 15%에서 20%까지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래다가는 회사가 포도나겠다. 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도마뱀 경영. 도마뱀 경영은 도마뱀 살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자르잖아요. 선상투하식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선상투하식은 아무리 보석이고 뭐 금은 이런 것도 배가 무너지는데 침몰하려고 그래. 무거운 거는 다 버려야 될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유통업을 했는데 뭘 버릴까 하다가 뭘 버릴까? 예, 유통업을 버리자 이래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난 되게 반대했어요. 반대해가지고 사실 그때 내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그 유통을 하자고 자고 나는 유통업은 미래 산업이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아무래도 뭐 대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좀 밀려가지고 홈프로스를 처음에 합작 형태로 했다 이제 결국 지분까지 매각하고 돈을 이제 그 테스코로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협상은 내가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홈프로스가 삼성물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안 돼가 그랬거든요. IMF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홈프로스가 이제 합작회사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바로 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테스코 다국적 기업 쪽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상황 자체가 이제 옮기니까 그 주요한 핵심 그 인재들은 다 삼성에 남다고 그러지. 왜 그 보도 듣도 못하는데 뭐 합작 그 다국적 기업 들어가면은 나중에 저쪽에서 그 경영자들이 다 하고 우리 다 쫓겨날 건데 특히 뭐 임원 이상은 안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합작 회사를 맡아가지고 할 때도 직원들이 온 전신에 이제 회사의 풍경화를 그리면은 담배가 자욱한 회사. 왜냐면 이제 내가 어느 직장으로 옮게 되느냐, 뭐 어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민한다고 저끼리 옥상에 가 담배 피우면서 복도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그 이야기하고 앉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마음으로 딱 한 방향을 가는 요런 집단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내가 처음 처한 제일 첫째 난관이 난관. 이거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대단히 인문학적으로 IMF 해가지고 이제 뭐 합작해서는 팔려 나가지고 이래 하는 판국인데 제일 내가 첫 번째 생각한 게 이게 이 상황에서 비전을 엄청나게 명확하고 강하게 이 사람들 심어주지 못하면은 이 회사 끌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자간담회를 내가 자청을 해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내가 사내에서 얘기해 보이긴 해. 저 지가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이러면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PR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을 빌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지 되겠다 싶어서 이 인소스나 아웃소스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기자간담회 자청해가지고 내가 이게 우리 회사를 월드 베스트 밸류 리테일러라는 영어로 일단 먼저 하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가치를 지닌 유통회사를 이 점포를 5년 이내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가 우리 성공 사례를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 회사 만들고 기자 간담회 하는 소로는 이게 저 뭐 살짝 돌았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뭔 소리냐?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없는 회사면 경쟁이 거의 없는 덜한 회사로 만들겠다. 세계 최초로 내가 가치지변한 유통 형태를 만들겠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과 원스톱 생활 쇼핑 서비스 이 두 개를 합친 원스톱 서비스 이 점포를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월마트는 이거는 원스톱 쇼핑 서비스예요. 그 당시 이마트 했던 것도 참고형으로 원스톱 서비스 쇼핑 서비스거든요. 근데 내가 쭉 세상을 다 보고 고객들을 엄청 만나고 물어보면은 되게 불편하대요. 생활 서비스 좀 갖다 놓을 수 없느냐. 생활 서비스 잘 좀 바란서만 유지하면 자기들 거기 가 쇼핑하겠다 그래.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쇼핑하는 데다가 뭘 했냐면은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도 1층에 넣었어요. 처음에 넣었고, 그 다음에 푸드코트, 클리닉, 민원 서비스까지 그거 와가지고 주민등록 뜨고 하는 민원 그거 하는 까지 다 넣었어요. 이게 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거기 집어넣어서. 그러고는 뭐냐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백화점은 여성이 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남성이 많이 안 가요, 사실. 여성이 많이 가요. 근데 그거를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광역 상권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그, 리저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RBD라고, 동네에 있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애들도 데리고, 남편도 따라오고, 아내도 오는 최초의 점포로 만들겠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해가지고 평생교육 스쿨 그래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주부 교육도 시키고. 애는 여기 놔두고 주부는 쇼핑하고, 예. 그 할인점이 그렇게 최초에, 세계 최초에. 예. 그러니까 원스톱 생활하고 서비스를 합쳐갔다고 하니까 옛날에 원스톱 쇼핑 서비스 할 때는 주부하고 얘기할 때 내가 대담을 하면 얘기할 때 외발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두발 자전거, 심지어 세발 자전거 하면 제일 편하게 쓰겠죠. 두발 자전거 이론이라고 그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요. 근데 자전거 이론에서 이게 세계에서 처음인 둘도 없는 새로운 가치점을 창출했는데 그거 딱 여니까요.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막 너무 마야가 막 문을 몇 번씩 닫고 했는데 이때 한 점포의 판매량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간 회사 경쟁회사 2개 점포 하는 것보다 1.5배를 팔았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그게 비전을 확신시켜준 완전히 뭐 몰두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주는 점포를 만들겠다. 하버드에서 5년 이내에 하겠다. 그 증명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 내 이름으로 내가 막 하겠다는 거 아니고 언론에서 온 열심히 적은 거야. 이게 막 대서특필회가 막 나오니까 전체 애들이 그냥 와르르 야 이게 우리 회사 뭐 좀 될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확 잡아내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아내는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비전을 막 머리에 돌돌 외울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먼저 이고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을 한 기본적인 비결은 뭐냐면은 질만한 싸움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길 만한 싸움 나갔지. 질 싸움 왜 나가요? 그거 질것 뻔한데 사실은 질만한 싸움에 나가라고 임금님하고 군신들이 막 했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은 전함들이 다 부서지고 장수들이 다 전멸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 어명을 거역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회복대가 나와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몇 시간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했는데 그거는 책에도 뭐 일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게 있어요. 그게 160년 전에 서양이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 산업이 시작할 쯤 된 게 1860년. 지금부터 16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서양 문명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은 척화양해라 그래가지고 화치는 척하고 배척하고 그저 오랑캐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게 대영군의 세국 정책이에요. 근데 일본 막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혼양제라 그랬잖아요. 화혼양제라는 거는 양제라는 건 서양의 양자, 제라는 거는 재능, 근데 다른 말로 테크놀로지를 얘기해요. 서양의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혼은 일본의 혼을 그대로 가져야 되지. 기술과 문명은 정말 서양 걸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그때 현상을 바라보는 문명의 발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대원군은 배척을 하는 거고 막부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 100년 뒤에 그때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비슷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 1960년에 어떻게 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농업밖에는 산업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 중간에 일본에 그래서 합병이 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는 게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가의 운명을 바뀌었거든요. 그 운명의 순간이 1860년에 있었고 196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 시선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세계 최범규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조국 근대화를 비전을 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 5개년 계획하는 그런 거 만든 나라 별로 없었거든요. 리더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운명의 순간이 두 번째 운명의 순간.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넘었어. 근데 지금이 어떠냐? 다시 나는 대원군 시절 1860년, 16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똑같은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그때는 서양 문명을 배척한 그런 거잖아. 지금은 뭐냐면 복합적인 그 수박 경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성장을 안 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반도체 산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도전하려면요.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80시간도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한 사람이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 달성하면 쉴 때는 또 한 달을 쉬어도 돼요. 그게 이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인 게 모든 산업의 특성이 다른데 그 다음에 일하는 거에 따라서 R&D 하는데 생산하는데 이것만 다 특징이 다른데 똑같은 시간으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맞게 자기 일의 기능에 맞게 그거를 전체 통합적으로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이든 그걸 같이 맞춰 놓고 일할 수 있는 건 그 산업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사가 서로 협의가 그걸 조정하면서 하면은 엄청난 효율을 얻고 집중도 얻고 뭐를 보이지 않는 기술도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도요 평준화식이 나왔어요. 대학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의 1분기 평가, 2분기 평가, 그 분기 1년 차로 처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대학이 특성화가 됩니까? 반도체 학과 필요하잖아요, 사실. 대만은 반도체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반도체 대학은 그냥 학과에 적은 수도 못 놀리잖아요. 그러면 산학 미스매칭이 된 거예요. 심각하게 미스매칭이 돼요. 수박경제라고, 내가 이게 수박경제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내가 처음 언급한 사람이에요. 그때 수박경제, 그 홈플러스 내 CEO 시절에 언급했다가 전 신문에 도배를 해가지고, 뭐 문제 없나 하고 이럴 때. 근데 지금은요, 수박경제에서 하나 더 나가지고, 씨 없는 수박경제. 그 산업에 씨를 심지를 못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거 할 때도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요. 그 산업이 할 수 있도록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 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고속도로에 올라가되 정말 그 너무 과속을 하는 거 잘못된 거를 관찰해 그거는 규제를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드는데 고속도로에 그 진입을 하기 저 드라이빙 하지를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한 규제들은 그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왜 쇠퇴하는 줄 압니까 그거? 이재용이가 지금 8년간의 사법이식하잖아요. 2년간 정도를 감옥에 가 있었고 몇백 회 정도 검찰 뭐 재판 이게 출두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어디 출마 가면 그것도 오늘 따라다니게 된 거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거? 그룹 비서실을 없애라고 하고 기획조정실 미전실도 없애라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져 이사회 위에 군림하거든요. 세상에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게 마지막 그 회사에 결정이 돼야지 그 외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그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심리입니다. 소비 심리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수출도 중요하면 내수 진작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불안하면 소비 심리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가 되고 해야지 고용이 되잖아요. 투자 심리가 저래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법규가요. CEO가 감옥에 갈 이유가 몇 가지인 줄 압니까? 그 규정이 몇 개인지 압니까? 2205개입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딴 데 가나다가 딴 데 가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쇠퇴라고 해요. 나는 가장 큰 문제가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운명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그다가 복합위기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상에 없던 슈퍼스톰이라는 폭풍 한 개만도 아닌데 여러 가지 폭풍이 한꺼번에 겹쳐져 가지고 불어오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대전환이에요. 첫째 디지털 대전환, AI 대전환, 그 다음에 그 자국 이기주의, 서플라이 체인 대전환, 이게 이제 공급망 대전환이 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가 자국 이기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린 대전환, 녹색 대전환이. 이거 어차피 트럼프는 좀 완화한다 해도 세상 그렇게 가게 되죠. 인구 대전환.
우리는 뭐 인구 소멸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대전환, 이건 자본주의 4.0, 5.0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시기에 자본주의 변화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이 6가지의 대전환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때가 아까 얘기한 수박 경제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위기 상황이, 절체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때 기업가 정신 회복 안 하고는요, 이 나라 이게 이 운명이 옛날 그 160년 전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세계 해빙고 떨어듯이 한국이 잃어버린 30년 그 이상의 나라로 선진국이 됐다 세계 최초로 다시 중진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운명의 모멘텀 별의 순간이 아니고 나는 이건 운명의 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160년의 운명의 순간, 60년의 운명의 순간, 이번에 3번째 다가가는 이 운명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느냐, 수박 경제를 탈피를 하느냐 하는 게 좀 이념 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나 우나 다 같은 한국 국민이고 포용을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 안 되나 싶어요. 내가 이제 하버드대학 치과대학 운영이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이사회 가가지고 하버드대학 이사회 가가지고 느끼는 거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다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으면서 했어. 우리는요, 이쪽, 저쪽에 뭐 민주당, 국힘, 이거 지지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왜 해석지대가 없어? 양쪽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잘 되냐고 할 거예요. 근데 추구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데 이 방식을 조정하면 되는데 회색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종대왕의 리더십, K 리더십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의전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국힘하고 민주당이 만났을 때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 세종대왕이 있다가 군신이 있을 때 의전회의 할 때 군신이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만약에 뭐 한글 창제해가지고 한글 전파한 걸 반대했다 하면 세종대왕 화법이 뭔지 압니까? 경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가 아름답도다 하거든요. 그래 놔놓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 자기 있는 쪽으로 끌어들여 버려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그래도 명시 국회였는데 예를 들면 목표로 제한 거는 대한민국 잘 되게 하는 걸 거예요. 방식이 다 다르가 이제 그걸 차근히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제 설득해 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붙으면서 더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은 언제 찾아올까? 가장 한국의 리더한테 필요한 거 이 시점에서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가 정신은요, 어떤 변화도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획가 정신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작은 변화, 엄청난 큰 회오리가 오잖아요. 큰 회오리가 치고, 이렇게 막 불어오면은, 야, 너무 큰 변화가 오지 않나. 아유, 겁나지. 저건 좀 피해야지. 이런 게 기획가 아니고, 야, 저래 큰, 정말 복합적인 태풍이 부니까 이거야말로 천하에 없는 기회구나. 저거를 어떻게 기회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 이 도전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것을 그래서 기회로 실제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기획가고 기획가 정신이라 생각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정직하지 똑똑해가 실적을 막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직을 파괴하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긴가민가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도 파괴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실적을 잘 내다가도 실적을 파괴하는 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장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거짓말로 보고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 왔을 때 두 사람의 사신이 갔는데 두 가지 다른 보고를 했는데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듣고 완전 나라가 망했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회사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게 정직한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를 꼽는다면은 허드렛 일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허드렛 일에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일을 잘하겠어요. 이제 싹이 보이는 거, 싹이. 그래서 무협지에도 늘 저는 싹스를 보려고 처음에 어디 건법이라든지 뭐 권법을 가르칩니까? 처음에는 군불대라 그러고 양포입니까? 물 떠가지고 물 하라 그러고 장작 펴라 그러고 이런 일만 1년만 시키니까 에이씨 내가 뭐 무술 배우러 왔지 뭐 이거 배우러 왔는데 갔는데 하산한 친구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자질이 된 거예요. 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 인재예요. 그 이제 그 인재라고 칭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이제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인재가 돼.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댐댐이 리더십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인재상 중에서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이 보이지 않는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기술에 도전하고 그런 인재가 그 다음이다. 상상을 잘하는, 아이디어가 많은 그 세 가지라고는. 근데 그 끼있고 상상이게요. 정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잘하고 그지? 이런 친구가 그래 되면요 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예요. BTS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 중에 최빈구로 해가지고 조국 근대화 잘 살아보셔야 해가지고 경제 5년 개발해가지고 쭉 갈 때 결국은 산업에 투자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산업에 투자가 있게 일으키는 원천이 뭐냐면 BTS예요.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아가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업자본 경공업하고 막 가발, 의류 막 이런 쪽에 막 투자를 했잖아. 그다음 전자까지 가고. 그것도 안 돼가 독일에 광부하고 또 간호사 보호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중동까지가 8만 명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독일에서는 별로 안 사고 거의 다 한국으로 송금을 해왔어요. 그 돈이 산업자금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때 가서 독일에서 눈물 흘린 장면도 있잖아요. 티어스, 눈물이에요. 눈물의 돈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열사의 사막에 우리 노동자들이 송출돼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한국 노동자들이 다 막 썰었잖아요. 땀이잖아요, 스웨트. 그러면 피와 눈물과 땀이잖아요. 피는 브로드, B. 눈물은 TS, T. 땀은 스웨트, BTS. 이 BTS의 역사가 없었던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BTS가 음악으로 중요하지만 투자 원천으로서 한국의 산업을 일으킨 거고, 게다가 한국에 딴 데가 없던 게 뭐냐면 IMF가 탁 일어났다. 잘 나가다가. 그때 그걸 극복한 게 뭔지 압니까? 금모으기. 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금모으기는 없어요. 근데 골드예요. BTSG예요. BTS 골드. 이것이 한국 산업 발전의 역사입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뛰어난 리더들은 되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 건 그런 가치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영자한테 다소 좀 부족한 점이, 경영 철학을 확고하게 가진 분이 많지 않다. 특히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기, 실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전 이전에 그 스타트업은 좀 철학을 가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진 얘기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핵심 가치가 뭔지를, 그거를 먼저 본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치가 철학에 있어서는 습관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나는 여기서 완전 뭐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돈벌이 잘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소한의 내가 사회에 이런 도움은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철학을 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1년에 뭐 내가 뭐 한 2, 3억밖에 못 번다, 10억도 안 된다, 2, 3억밖에 못 번다 이래 되면은, 그러나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어디 도움을 주는 습관은 들일 수 있어요. 첫째는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이제 품성을 만들고, 이 품성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습관, 이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작은 도움을 주는 그 습관을 스타트업 초기부터 기업을 하는 어떤 사람부터 이 습관을 들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큰 구도, 지도책을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가지, 그냥 지도책도 없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경영을 해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경영의 구도, 흐름을 처음에는 터득해라. 그 큰 흐름을 알면은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큰 실패는 없어요. 방향성이 이제 변화의 흐름을 하고 한다. 변화의 큰 흐름, 패러다임, 트렌드, 적어도 2개 정도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실수는 해도 큰 실패는 없다.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떨어먹는다 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있은 큰 원동력의 핵심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유년 시절에 저는 호기심이 나를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참 내가 어릴 때 큰형님이 서울에 가 있어가지고 만화책 이런 걸 마침 좀 저한테 좀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읽은 만화책들이 워낙 많고 소설책들이 워낙 많았는데, 하도 그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어머니가 막 책을 감추고 이렇게 했던 시절에, 그래서 제 그 꿈이 뭐냐면은 어릴 때 타잔 책도 읽고 했으니까 갈리버 여행기 있으면 내가 또 갈리버가 내 꿈이 되고, 슈바이처 읽을 때는 야 저렇게 숭고하게 저 슈바이처가 돼야 되고, 꿈은 자라면서 계속 변했지만 그런 희한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호기심이에요. 갈리버 여행 섬마다 다닐 때 소인국 대인국 막 했는데 그런 호기심, 이 호기심이 모든 것을 만드는 원천이 됐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 성장에 강한 원교 중에 교육은 내가 어떻게 받을까? 저는 교육을 멋대로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의 이제 교육 방침이 그 방목 교육,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하는 첫째 조건이 있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라. 네가 다 조금 더 손해보는 게 낫다는, 이제 딱 이 2가지 그 방침 외에는 알아서 네가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알아서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집에 이제 형님이 6분인데, 네. 제가 이제 7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7 형제를 어머니가 다 관리하려고 하기, 뭐 저녁에 뭐 들쑥날쑥 늦게 들어오는 사람, 일찍 들어오는 사람인데, 뭐 군대처럼 뭐 저 호출 호명해가지고 뭐 그거 하기도 못하고, 이게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자율 경영이라 그런가 방목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큰 울타리 쳐 그 울타리 속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래서 더 호기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이것저것 뭐 넘나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하나 어릴 때 경험한 거는 이제 그 전방위 산업을 어릴 때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이 이제 뭐냐면 밭농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 가지다, 감자다, 대추다, 호박이다, 뭐 그다음에 사과밭 조그만 거 있었고 뭐 이걸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이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보면 늘 그 장날이든지 오면 쌀바로 장날을 오면 이제 그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집에 그때 거지들이 많이 왔거든요. 처음 해가지고 국수 해가지고 다 먹었고 우리 집 직공이 한 분 있었는데 형제들이 주로 뭐 다 일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협업 팀워크도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가 뭐 주인 아들을 해가지고 뭐 다로 밥상을 차리니까 같이 직원들하고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자연스러운 팀워크라는 같이 이제 그 배려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게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됐던 게 아니냐. 우리 집에 가온이 뭐냐면 그 아버지 그 사랑방이라고 그럴까 그게 기산심해 이렇게 써 있어요. 기계는 상가 같고 심해 마음은 마음심자 마음은 바다 같아라. 그래서 내가 그 어릴 때 생각했던 거 저는 기사는 아버지고 심해는 어머니구나. 그래서 그 기계하고 그 마음 포용력 어머니가 이제 워낙 포용력이 가지고 뭐 사람들 다 걷어들이고 고아들도 챙기고 뭐 그때부터 그러셔가지고 참 많이 칭송을 받았는데 그 두 가지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그 용감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반대되는 쪽도 제가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그 포용을 하거든 사실요. 나라의 좀 기산심에 이게 좀 나라의 그 국훈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은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실 합창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 받는 또 이게 동아리가 있어가 그런 방학 때면 어디인지 또 놀러 가고 했는데 학창 시절은 제가 좀 그냥 무지하게 많이 놀았어요. 예? 1학년 때는 네. 특히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뭐 좀 점수가 안 좋은 과목도 좀 있고 이랬는데 2학년 지나고 이제 3학년 좀 지나고부터 엄청 또 이제 몰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성적이 최우수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반전이 거의 좀 1학년 때는 왜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그때는 이게 그 책을 옛날에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뭐 철학서였던데 뭐 그런 쪽에 그 이해도 잘 못한 철학책 들고 계속 그냥 잘도 모르는 거 그냥 억지로 읽어본다고 막 그냥 실험해서고 이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또 이게 그런 이제 좀 난해한 책들도 많이 좀 억지로 읽어보려고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글도 좀 난해하게 쓰려고 그러고 일부러 막 어렵게 쓰려고 막 좀 그러기도 하고 지식 늘려 있는데요. 지식은 재고자사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제가 꼭 어디 경영학에서 하는 경영할 때 재고자산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있고 그 다음에 안 팔리는 거를 그 부실 재고자산 뭐 아니면 그다음 뭐 배드 스톡 하는데 그게 안 팔리는 자산을 뭐라 하지? 악성재고. 악성재고라고 그러잖아요. 지식도요. 어떤 분은 30년, 50년에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그거는 부실재고예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과거 한 달에 엄청난 속도로 과거에 알던, 현재 알던 지식이 금세 내일 모레 되니까 이게 악성 재고 자산이나
악성 되기 전에 부실 재고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해 주면 지식도 변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식은 늘 바뀌니까 내가 하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새로워야 한다. 네.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기본적인 거를 늘 저는 사람들 자극을 주고 또 영감을 준 역할 이걸 좀 하고 싶네요. 건강 관리 이제 좀 낮게 그럴까요? 솔직히 얘기하죠. 근데 이제 내 일은 내 인생에서 크게 뭐 건강, 일, 가족, 친구, 취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네 개의 그 축이 있다 그러면 발통이 네 개 같으면 네. 이 다른 거는 바운싱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만큼은 바운싱이 안 돼요. 왜? 건강은 유리공이고 나머지는 고무공이잖아요. 건강을 한번 깨트려지면 그 회복이 잘 안 되는데 가족, 친구, 일은 그래도 조금은 약간 바운싱 잘 안 되는 거일 수도 깨지진 않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제가 그 깨지지 않는 일에 한 60%를 내 인생 60%를 거의 그 일에다 몰두하는 것 같아. 내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연구 활동하고 뭐 또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고 이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 좋은 거는 60% 내에 그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게 접니다. 네. 그 일을 놀이처럼 하니까 이게 내 취미 생활을 같이 한 건 일로도 가겠다. 뭐 저 사람 아마 내 물어보면 완전히 일을 가지고 논다고 그럴 거야. 그게 막 생각을 하고 파고들고 하는 거 자체가 내 취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취미가 그냥 합해져 가지고 그 이제 일의 개념이 중세 때는 아르바이트 노동이었거든. 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소명이다 이런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 의식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에 일의 개념이 이제 그 노동의 대가라든지 과업을 성취하는 거라든지 산업혁명 이후에 됐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일의 개념이 뭐냐면은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 이게 나는 이게 한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 인식해가지고 이제 기초임금 그 생기고 또 뭐 이런 거 한 거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노동의 개념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업의 성취, 비전의 달성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그러지고 일부 과업의 성취라는 개념하고 노동의 대가, 내가 일하는 시간의 대가 이게 지금 혼재돼가 있는 건데 아주 희미하게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 놀이터 분도 계셔요. 그지금 아주 지극히 소수고 이런 개념이 혼자인데 미래는 노동의 그 가치를 너무 시간에 대한 대가로만 좀 그것도 뭐 그렇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내가 과업을 회사에서 단체에서 조직에서 주어진 과업 목표 비전 이걸 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거 일을 취미처럼 할 수 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미래 사회에 정착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에 노동의 개념을 이런 쪽 바꾸는 그런 캠페인의 그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 봐요. 최재는 처음 와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처음 약간 북카페 같지 않은 예. 느낌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요, 이거 뭐 하는 데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카페 같기는 한데, 뭐 커피 팔고, 빵도 팔고, 베이커리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 후방에 베이커리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책방도 있고, 위에 오면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서트로 같기도 하고, 해리포터의 집 같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거가 그 복합 문화 공간이긴 한데 다른 별명은 갸우뚱 공간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지 하는 그래서 갸우뚱 공간이라서 사실 내가 어릴 때
호기심에 가득 찬 친구예요. 지금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친구예요. 호기심이 모든 에너지를 얻어내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 제네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 도로 문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붙이시는데 뭐라고 써붙일까 생각하다가 호기심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써붙일까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복합적인 요소를 여기 다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그 북카페는 다른데 이제 책을 그냥 모양으로 몇 개 전시하고 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상당한 그 공간의 비중이 책으로 되어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 정도로 자리 더 내면 뭐 카페에 있는 음식 커피도 팔아가지고 뭐 수익을 올릴 텐데 책은 이제 그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책의 문화를 위해서 배움의 문화를 위해서 놔두는 건데 근데 여 들어보면은 책방이라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 배움은 이제 어떻게 책에 대한 향수나 책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이걸 좀 사람들 조금이라도 책을 더 가깝게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에서 저 책방을 제가 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예 문화가 있고요. 예. 복합 문화라는 게. 그 다음에 휴의 문화가 있습니다. 휴라는 거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때는 최소한 여기 와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뭐 좀 휴식도 취하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 저녁에는 좀 시끄럽지 않은 그 여기 클래식을 틀지 딴 건 안 틉니다. 네. 그 BGM 전부 클래식이에요. 좀 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휴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 보면 요게 이제 연구실의 기본 사무실이고 저 위에가 그 도서관입니다. 저쪽 통찰 경영 도서관이라고. 앞으로 이제 통찰 경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연구하는 공간. 네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공연. 그런 감동을 넣고 감성을 넣고 인문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음향 조율을 음향을 만든 거를 검나 선생이 음향 감독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음향 설계 팀이라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클래식도 이게 제대로 연주할 수 있고 뭐 폴포츠도 자선 공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이때까지는 성공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의미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의미를 내가 뭘 찾을까? 사회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작은 도움, 사회에 기여하는 것 때문에 무료 가족 상담소를 열어가지고 네. 1년에 한 1000가족 케이스를 무료 상담을 와이프하고 다른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에 나는 영어로는 이제 every little help라 그래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가 뭐 좋은 일 하겠네. 나는 이거를 이제 국부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런 작은 도움, 이런 작은 공간이 사실은 국민 소득도 중요하지만 국가 자산을 형성하는, 국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그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활동을 수많은 사람이 한다면은 정말 국가가 부강하게 될 거예요. 국민소득은 플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플로우는데 아무리 국민소득이 좋아도 국가 자산이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국민의식의 배려심, 남을 도우는 거, 이런 게 없으면, 이건 무형고정 자산이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이 플로우, 국민소득만 가지고 좋은 나라라고 하겠어요? 선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선진국 좋은 나라는 플로우와 소득, 이제 국민소득과 국가자산, 그 중에 특히 무형고전에 속하는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하고 있는 넥센 파트에서는 그 복합문화공간하고 네.
또 하나 축은 이제 그 통찰경영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경영을 이게 리더십 유산으로 세상에 가장 좀 배울 만하고 또 적용할 만한 그런 경영학 이론 체계와 실제 사례를 실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기업가들 스타트업 하는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성공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면은 그건 내가 한 55년간 지금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대개 이제 그 마지막에 인생할 때 사람들은 건강 관리 잘하고 하와이 가서 좀 휴가 다 지내고 뭐 골프 좀 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난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가치를 두는 게 다른데 저는 거기에도 가치를 두지만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 남기는 게 결국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이 되는 거, 그 중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두 글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느냐. 그래서 how to stimulate, how to inspire people. 이제 자극과 영감을 주는 역할을 그렇게 연구소를 통해서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좋은 기업이 나타나고 한국의 경영이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플러스가 10년 동안 영국 유통그룹 테스코를 설득한 끝에 인천 무의도에 문을 연 테스코 이승한 회장의 사람이야말로 회사 성장에 가장 필요한 기초자산이란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그 기업을 구성하는 리더가 이제 남겨야 될 유산이 뭘 거냐. 탁월한 재무적인 숫자 물론 남기겠지만 리더는 훌륭한 기업의 문화와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고 경영자 없이도 잘 운영될 만큼 우수한 문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훌륭한 후계자들을 조직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단 이 회장의 말에 홈플러스의 미래가 담겼습니다.